안녕하세요. 내곡 느티나무 쉼터 이지클래식 강사 김지민입니다. 오늘은 승리의 아이콘인 작곡가 베토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을 해도 항상 승리하였던 승리의 아이콘인 베토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은 1770년부터 1827년까지 살았던 작곡가인데요. 우리가 모차르트에 대해서 만들어졌던 영화 아마데우스를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베토벤에 대해서 만들어진 영화도 있습니다. 바로 불멸의 연인이라는 작품인데요. 불멸의 연인은 베토벤의 연인을 찾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베토벤이 사망한 순간부터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베토벤이 남긴 유언장이 발견이 되고 그를 마지막까지 돌봤던 베토벤의 막내 동생 요한에게 모든 유산을 남길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유언장에는 베토벤의 불멸의 연인에게 모든 유산을 남기겠다라는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토벤의 비서였던 안톤 쉰들러라는 사람은 베토벤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이 불멸의 연인을 찾는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이 안톤 쉰들러는 불멸의 연인이 갈렌베르크 백작 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녀에게 향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20년 전에 베토벤의 제자이었지만 베토벤의 연인이었음을 함께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는데요. 하지만 유언장에 적힌 불멸의 연인은 자신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쉰들러는 또다시 길을 떠났고 먼 길을 돌아 도착한 곳은 바로 베토벤의 바로 아래 동생이었던 카스퍼의 집이었는데요. 베토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카스퍼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은 바로 카스퍼의 아내 요한나였습니다. 베토벤과 요한나는 베토벤의 동생 카스퍼와 요한나가 결혼하기 전에 베토벤이 요한나와 함께 만났던 그런 연인 관계였다고 해요.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두 사람의 만남은 엇갈렸고 요한나와 카스퍼가 결혼을 한 것입니다. 동생 부부의 결혼 이후에 베토벤은 걸핏하면 요한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카스퍼가 사망하고 나서는 요한나와 카스퍼의 외아들 요한 카르를 요한나에게서 뺏기 위한 법정 공방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한나를 몹살게 괴롭히던 베토벤이었지만 요한나는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을 들은 후에 그렇게 위대한 곡을 쓰는 사람을 도저히 미워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쉰들러는 편지를 두고 떠나고 쉰들러가 떠나간 후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는 요한나의 모습과 그 이후 베토벤의 무덤을 찾는 요한나의 모습 그리고 그녀의 앞에 위치한 베토벤의 묘비를 비추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 영화도 한번 검색하셔서 보시면은 베토벤의 일대기와 베토벤의 그런 모습들을 함께 쉽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베토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차르트를 의식해 만들어진 천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는데요. 어린 시절 베토벤을 아주 예뻐했던 할아버지 그리고 손자와 동명인 루드비히 반 베토벤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름이 똑같았다고 해요. 베토벤의 할아버지는 네덜란드 폴랑드르 지방 출신의 성악가로 독일로 이주해와서 쾰른 궁정에서 악장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요한은 할아버지 루드비히의 외아들이었고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테너 가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요한은 할아버지에 비해서 실력이 그렇게 출중한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명성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 열패감을 가진 아버지 요한은 재능 있는 아들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욕망을 실현하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 베토벤의 유년 시절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당시는 천재 모차르트가 유럽 전역에 이름을 떨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버지 요한은 아들을 모차르트보다 더 유명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음악 신동으로 만들고 그의 재능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 때문에 8살의 아들을 6살이라고 속여 사람들 앞에서 홍보하는 그런 만행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요한은 어린 아들에게 가혹한 음악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베토벤이 4살이었을 때부터 클라비오 앞을 떠나지 못하게 한다거나 바이올린만 주고 방 안에 가둬버렸다고 해요. 그뿐 아니라 아들의 상품화를 목적으로 음악 외의 공부는 초등교육밖에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항상 수학과 그런 철자에 대해서 많이 어려웠다고 해요. 이 때문에 모차르트는 어렸을 때 되게 힘들고 가혹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베토벤은 11살에 극장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되고 13살에는 교회 오르가니스트가 되는 등 아주 뛰어난 재능을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베토벤의 스승인 네페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드레슬러 주제에 의한 피아노를 위한 9개의 변주곡을 완성을 했고 13살에 최초로 그의 곡을 출판을 하게 됩니다. 이 곡을 작곡하기 전에는 연주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이후에는 작곡가로서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음악계의 거장 모차르트와 하이든과의 교류. 17살이 되던 1787년 베토벤은 쾰른 궁정 선제 후의 배려로 비엔나를 여행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모차르트를 만나게 됩니다. 모차르트는 베토벤의 즉흥곡 연주를 듣고 이 젊은이를 눈여겨보라. 이 젊은이는 언젠가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비엔나에 도착한 지 보름 만에 어머니가 위독하다라는 전가를 받고 바로 이제 집으로 다시 향하게 되는데요. 모차르트의 만남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모차르트도 머지않아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데요. 사망한 모친과 실직한 부친을 대신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베토벤에게 청년기의 시작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쾰른 궁정의 오르가니스트로 취직하여서 가족을 다시 건사하기 시작했는데요. 베토벤은 이후 발투슈타인이라는 백작을 소개를 받습니다. 발투슈타인 백작은 그의 첫 번째 후원자가 되어 주었고 베토벤은 피아노 소나타 21번이라는 곡을 발투슈타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백작에게 헌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여러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을 통해 괴테와 셰익스피어, 간트, 슐러 등의 예술적 사상과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이념에 깊은 그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토벤이 22살이 되던 해에 1792년 어린 시절부터 베토벤을 괴롭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같은 해에 하이든이 본을 방문을 하여서 이제 베토벤을 만나게 됩니다. 하이든은 베토벤을 인정을 하였고 제자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 시기에 베토벤은 아주 훌륭한 스승들을 모시고 공부를 하면서 작곡 활동을 병행했을 뿐만 아니라 귀족의 살롱이나 공개 피아노 연주도 계속하면서 점점 유명세를 이어가는데요. 그의 대표 작품이라 손꼽히는 피아노 소나타 8번 B창 그리고 교향곡 1번, 교향곡 2번 등이 바로 이때 쓰인 곡들입니다. 특히 피아노 소나타 8번 B창은 베토벤이 영향을 받았던 하이든이나 모차르트와 같은 선배 작곡가와는 다른 스타일을 시도한 작품으로 바로 베토벤 음악의 특징인 감정을 강렬하게 쓰는 그런 표현들이 잘 나타나 있는 곡입니다. 난청의 비극도 막지 못한 음악가로서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토벤은 난청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토벤의 음악 인생은 1800년대가 시작하면서 중기에 접어들었고 바로 이때가 그에게 닥친 최대 비극인 난청증이 악화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1796년에 난청증이 발병을 하였고 1819년에 청각을 완전히 상실을 하게 되는데요. 베토벤은 청각을 잃어가는 그 시기에도 굴하지 않고 왕성하게 작곡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에게 닥친 시련을 음악으로 승화시킨 그런 시기였는데요. 자신의 음악가 인생이 다 해가고 있음을 알리기 두려워했고 귓병 발병을 여러 해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몰래 치료를 받았지만 그 효험은 없었다고 해요. 5년 후 점점 나빠지는 귀 상태에서 의사의 권고로 빈 교회의 하일리겐슈타트라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두 동생이 앞으로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 편지는 베토벤이 죽은 후 25년이 있다가 발견이 되었고 불치병을 비관을 해서 자살을 목적으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살을 시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요양을 다녀와서도 귓병은 악화되었기 때문에 연주 활동을 줄이면서 이제 작곡을 더 몰두해가는 식으로 활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강 소나타도 나폴레옹에게 헌정하기 위해 작곡되었다가 나폴레옹의 황제의 즉위 소식을 듣고 표제를 바꿨다는 교향곡 3번 영웅과 피아노 소나타 23번 열정 등이 바로 이 시기에 완성된 곡들입니다. 베토벤이 가장 왕성하게 창작했던 시기는 1805년을 전후로 4, 5년인데요. 교향곡으로는 영웅, 운명, 전원 교향곡들이 있고 소나타로는 크로이처, 열정, 월강 소나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인 피델리오라는 작품도 이 시기에 완성된 대표 작품인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협주곡을 작곡을 하였습니다. 교향곡 5번 운명 교향곡에 도입부를 모르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빰빰빰빰이라는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 교향곡이죠. 어느 날 제자가 베토벤에게 1악장 서두의 주제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을 때 베토벤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운명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문을 두드린다 라고 답했는데요. 흔히 운명 교향곡이라고 불리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왕자는 여럿이지만 베토벤은 하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모차르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처럼 이 시기에는 왕족이나 귀족 그리고 교회의 후원 없이는 작곡가들이 작곡 활동을 펼치기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베토벤은 자신감이 강하고 자신의 음악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했던 사람인데요. 후원자였던 왕자에게 세상의 왕자는 당신 말고도 여럿 있지만 베토벤은 나 하나뿐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존감이 아주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귓병이 악화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자부심이 지나쳐서 아주 괴팍한 사람이 되어지는데요. 바로 아래 동생인 안톤 카를이 사망하고 조카 요한 카를의 후견인이 되면서 그의 괴팍함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얼마 살지 못할 것임을 직감한 동생 카를은 베토벤을 아들의 후견인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망하기 직전 카를의 아내 요한나는 남편에게 베토벤과 함께 아들의 공동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유언장이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이전부터 동생의 아내인 요한나가 못마땅했습니다. 요한나가 엄마 자격이 없는 여자였기 때문에 카를을 자신이 양육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법원은 베토벤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데요. 베토벤은 조카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결국 카를은 큰아버지의 집착을 견디다 못해 권총으로 자살을 하는 그런 일까지 벌이게 되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총알은 두개골을 스치기만 하고 카를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카를을 양육하고 카를의 친모인 요한나와 법정 다툼을 하면서 소모된 비용을 대신하기 위해서 작곡과 출판 활동을 쉴 수 없었습니다. 체력 소모는 물론 건강 악화도 더 빠르게 악화가 되었죠. 이 시기에 완성된 작품들은 장엄미사와 교향곡 9번, 합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그런 대작인데요. 장엄미사는 베토벤의 후원자 중 하나였던 루돌프 대공의 올미츠 추기경 취임을 기념하여 작곡을 시작하였는데 완성까지 4년이나 걸렸던 작품입니다. 베토벤은 종교음악을 작곡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가와 모든 장르의 곡을 섭렵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대곡의 서재에 보관되어 있던 그레고리안 성가와 관련된 논문들을 연구하면서 핸델과 바흐의 음악을 연구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서 완성한 장엄미사는 루돌프 대공의 추기경 취임식 날짜에 맞추지 못하였고 뒤늦게 완성되어서 대공에게 헌정되어집니다. 순탄한 삶을 살지 못했던 베토벤이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말년에 와서는 마음의 평화를 기원하며 작곡한 곡으로 제목 그대로 장엄하며 엄습한 그런 곡인데요. 바흐의 미사와 더불어서 종교음악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그런 곡입니다. 장엄미사와 더불어서 완성된 대작 교향곡 9번은
4악장에 독일 시인 슐러의 시가 있습니다. 환희의 송가라는 시에 곡을 붙여서 합창 파트가 있어서 합창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합창 교향곡으로 알고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이 곡을 1812년부터 구상을 하였고 청각을 완전히 상실하기 전인 1817년에 본격적으로 작곡을 시작하게 되어서 청각을 완전히 상실한 1824년에 그의 나이 53세 때 완성을 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작곡만 무려 8년 기간을, 구상을 시작한 지 12년 기간 이렇게 걸린 작품인데요. 슐러의 시에 곡을 붙였다는 그 아이디어를 낸 지 30년 만에 완성된 그런 대작이었습니다. 또한 교향곡에 합창 파트를 넣는 것은 무척이나 파격적인 실험이었는데요. 이 시기에는 당시 평론가들은 베토벤이 큰 실수를 했다고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베토벤의 곡들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그런 대곡이기도 합니다. 1824년 합창이 초연되었을 때 베토벤은 이미 귀가 멀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교향곡 연주에서 아무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베토벤은 객석의 소리 또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연주자가 베토벤의 소매를 잡아 끌어서 그의 몸을 돌려 세우고 그제서야 베토벤은 열광하는 청중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베토벤이 죽기 1년 전 베토벤은 카를과 함께 도나우 강변의 익센도르프 마을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난방이 되지 않는 낡은 여관에서 머물렀던 하룻밤이 베토벤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난방조차 안 되었던 그 집에서 급성 폐렴을 안겨주었고 폐렴이 나아갈 무렵엔 급기야 황달이 심해지고 복수가 차서 4차례나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짙게 두려워지던 베토벤에게 프란츠 슈베르트라는 작곡가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슈베르트를 만나 그의 악보를 보고 감탄한 베토벤은 너무 늦게 찾아왔다며 안타까워했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후 이 슈베르트는 독일 가곡, 독일 리트의 거장이 되는 그런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궁핍이 만들어낸 음악적 깊이. 흔히 많은 사람들은 예술가는 배가 고파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 말은 어딘가 결핍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이 결핍이 바로 예술적 깊이를 가져다 준다라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악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청력일 텐데요. 이 청력까지 잃어버린 베토벤이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음악을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이 장애까지 넘어서게 되는데요. 실제로 베토벤의 유명한 대표곡을 들을 때이면 그 인생에서의 희망과 회왕과 절망, 고통, 그리고 그를 넘어선 환희까지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의 희노애락이 다 있는 것인데요. 교향곡에서는 장엄함과 웅장함 등이 있고 피아노 소나트를 비롯한 소품곡에서는 아기자기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서정성들이 들어 있습니다. 베토벤의 인생을 그의 음악에 빗대어 보면 그 깊이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작곡가에 비해서 더 크게 느껴지곤 하는데요. 클래식 작곡가 중에서 병약했던 이들은 베토벤 말고도 여럿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감각인 이 청력을 상실한 작곡가는 베토벤이 유일무이한 인물일 겁니다. 혹자는 이런 베토벤의 음악에서 영웅의 풍모가 느껴진다라고도 합니다. 바로 신화나 영화 속 헤라클레스와 같은 영웅은 자신에게 찾아온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면서 마침내 신의 반열에 오르는데 베토벤 또한 자신의 역경을 이겨내고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역경을 극복해 음악사에 길이 남는 대작곡가가 되었으니 영웅이라는 호칭도 이렇게 무척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토벤을 흔히 음악의 성인, 악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종교에서 말하는 성인은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희생했습니다. 베토벤은 자신의 음악을 지키기 위해 평범한 사람의 삶을 희생하고 장애를 극복한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악성이라는 호칭이 베토벤에 비해 작으면 작았지 결코 크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베토벤의 대곡들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의 대표 음악들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교향곡 5번 운명 교향곡, 그리고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 그리고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인 피델리오, 그리고 제일 유명한 교향곡 9번 합창 D단조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운명 교향곡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운명 교향곡만 같이 듣지만 여러분들도 시간이 있으실 때 여기에 있는 작품들을 한 번씩 들으시면은 지금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베토벤의 그런 인생이 잘 느껴지실 겁니다. 이 시간 한번 운명 교향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 운명 교향곡을 들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운명이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대곡들이 있지만 운명 교향곡을 들어본 것은 제가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이지 이 곡이 제일 유명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다른 작품들도 함께 들으시면서 베토벤의 삶을 같이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베토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베토벤처럼 우리가 정면 돌파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